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서 지난번 외교관 분들 소개시켜 드렸었죠. 주 유엔 대사와 주 미 대사님의 강연 내용,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정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팁을 드리지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매우 희귀한 정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 대기업 면접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멘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 제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각을 좀 달리해서 외교관들이 보는 시각과 좀 다른 북한 문제 전문가인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남북 정상회담은 또 어떤 것일까 상당히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인사이트를 또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이 판단이 있어서 제가 긴급 여의도로 급파돼서 영상물을 캐치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은 지난번 영상은 북미 회담에 관련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과의 역학관계와 또 이제 한미 동맹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뒀다면, 고유한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북한 내부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과 연장성산에 있었을 때 과연 예전의 남북 정상회담은 또 어땠었고,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문제를 미묘하게 걸쳐있는 그 인과관계를, 이해관계라고 그러죠. 그 이해관계를 살짝 들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주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에 있는 고유환입니다. 먼저 통일시대 준비위원회 정대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전에도 한번 뵌 기억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그 이사장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큰 그 대강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저식으로 좀 더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세라는 게 지난해와 올해가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크게 변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편으로는 큰 기대를 하시면서도 그 이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거 잘 되겠는가 하는 또 한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의 경우는 그 남북 정상회담만 하더라도 큰 일인데 곧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미 그 3자 정상회담도 아마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정세는 남북을 거쳐서 북미해서 남북미, 또 잘 되면 그 평화보장 체제를 위한 4자, 또 이제 최종적으로는 비핵화 프로세스 완성을 위한 6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신 말대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도 이제 북한 공부를 한 30여 년 하면서 아마 가장 그 위험한 시기가 지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 진짜 한번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심각한 국면으로 인식이 됐었는데요.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여러 정보 당국으로부터 북핵 정보를 이렇게 접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나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정확히 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최소 10기, 그냥 평균치로 한 20기 정도에서 40기까지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북이
핵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핵을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탑재를 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지난해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 그때 이제 화성 15 발사 이후에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이제는 그 충분한 대미 억제력을 갖췄다. 전쟁 억제력이라고 얘기하죠. 갖췄다. 그렇게 하고 올해 이제 신년사부터 평화 공세를 펴고 지금과 같은 이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 당국은 아직은 그 미국을 타격할 ICBM의 완성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ICBM급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이제 뭔가 더 이상 그것이 발전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해 미국의 정보 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또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완전 파괴, 그 무렵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 파괴를 얘기한다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이해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엔 총회에서 그런 연설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북한도 그때 북한 역사에 아마 없는 그 일이 있었는데요. 김정은 최고 지도자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령제 국가에서 수령이 자기 입으로 자기 성명을 발표한 적은 그동안 3대 세습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그때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 최고 지도자 명의로 성명을 내면서 이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고 그런데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완성을 시켜놨다. 이제 스스로는 그렇게 선언하고 올해부터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휴전과 이른바 이제 평창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이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앞서 이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북한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과 참수 작전, 작전 이런 얘기 하고 무력 사용을 진짜 할 것처럼 하니까 이게 전쟁이 무서워서 나왔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최대 압박을 하면서 밀어붙인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일관되게 평화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쳤고 이번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휴전 개념을 도입해서 예정됐던 한미 군사 연습을 연기하기로 하고 거기에 이제 북한도 호응하면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선수단과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 정세가 지금 이렇게 이제 풀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이 관련 핵심 당사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어떤 의도로 나왔는지는 각각의 계산법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 사이에 나름 이 지점에서는 뭔가 휴전을 하고 국면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이 균형을 찾았다. 이게 조화점을 찾고 뭔가 이제 국면을 좀 바꿔 보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과거 같으면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하려면 비밀 접촉도 여러 번 하고 또 북한도 그 대가로
뭐 굉장한 뭐 요구도 하고 그런데 김여정 특사를 내려보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 방북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들이 정상회담 카드를 그 사용했습니다. 아주 공세적이죠. 그리고 또 북미 간에도 보면 그 핵 미사일 관련해서는 늘 이제 그 북한이 그 쌍중단 차원에서 자기들이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 미국과 한국이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을 중단하면 같이 중단할 수 있다는 이른바 쌍중단 관점에서 이걸 썼는데 이번 우리가 특사단이 올라갔을 때 북한이 먼저 그 핵 미사일 그 실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먼저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대남 카드 또는 대미 카드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죠. 근데 그게 이번에 그 특사단을 여러 번 접촉해 본 그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과거하고는 훨씬 다른 태도였다는 겁니다. 지난번 그 민주당 쪽에 그 접촉했던 통일부 장관이 와서 보고할 때 제가 그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들어보니까 훨씬 그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듣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북 사이에는 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하면 박차고 나가고 뭐 더들려 하지 않고 막 괌지르고 그랬던 북한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협상 과정에서 지금까지 전개되어 놓은 상황에 보면 이 북핵 문제가 그 남북 관계 의제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의제라고 생각하면서 남북 대화 의제로 넣지 않으려고 했고 그전에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북핵을 지칭한 어떤 내용들은 잘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들어가더라도 아주 포괄적인 얘기만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특사단에 올라갔을 때 그 육개항 합의할 때도 북한 스스로가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 하겠다. 이걸 이제 그 발표를 했던 거죠. 그것은 아마도 핵 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북한 스스로도 핵 보유국으로서 이 전략 국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국가의 지위가 핵을 가진 전략 국가적 지위로 올라갔다 그러고 그래서 그 전략 국가의 지위에 맞게 행동하겠다 하면서 아주 여유를 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그런 이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도 이사장님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외교 라인들을 동원하지 않고 각각 그 자기들의 정보 라인을 동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정원 서훈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북한의 그 맹경일 그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그 김영남 그 특사단과 같이 내려왔다가 계속 머물렀습니다. 거의 뭐 한 20여일 가깝게 그 머물면서 우리 정보당국과 미국의 정보당국과 계속 그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국정원 그 서훈 원장하고 김상균 그 2차장이 이제 그 지속적으로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하고 맹경일 부부장 사이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안을 조율을 했고 미국은 이제 CIA 지금은 이제 그 국무부 그 쪽으로 이제 옮기는 그 과정에 있는 폼페이오 CIA 국장이 이 서훈 국정원 원장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 그럽니다. 방문도 하고 뭐 하시라도 원하면 통화가 가능할 정도라고
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페이오가 그 나중에 막 보도가 됐는데요. 앤드류 김이라고 코리아 미션 센터 그 센터장이라는 그 책임자를 그 한국에 보내가지고 그 맹경일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삼국의 그 최고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의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비밀 접촉을 하면서 일을 만들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과거 같으면 어떤 외교 라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의 경우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이런 방식을 톱다운 방식,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제 지도자들이 정치적 결단을 하고 이제 밑에서 앞으로 그 세부적으로 이거를 이제 정리해 나가는 뭐 그런 이제 과정으로 봐야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북한의 의도부터 좀 말씀드려보면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최대 압박에 따라서 이 경제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대화에 나왔다. 최근에 그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된 제재고 실질적으로는 좀 아프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속되면 아마도 상당한 그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북한이 시장화가 진전이 돼서 이 외부 이걸 차단하게 되면 시장 기능이 점차 위축이 되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을 이제 그 의식해서 빨리 풀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일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런 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최대 압박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자기들의 전략적 구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아까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는 병진 노선이라는 관점에서 핵 무력은 완성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3대에 걸쳐서 핵을 개발했는데 김일성 시대는 뭐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 되지만 그래도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대결해서 핵을 갖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체제 보장 같은 게 이루어지면 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유은으로서 비핵화 유은을 갖고 있었고, 김정일 시대 같은 경우는 그때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한소 수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체제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핵을 꼭 가져야겠다. 이른바 생존 전략 차원에서라도 꼭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그래도 체제 안전 담보가 된다면 이제 그 버릴 수 있는데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김정일 시대 협상 과정을 보시면 대부분 그 94년 제네바 합의도 동결대 보상입니다. 완전히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대신에 이제 경제적으로 그 뭐 경수로 2기를 지어준다라든가 아니면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연간 50만 톤씩 중유를 준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이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부분에서 구두 약속만 받고 그 대신에 동결시키고 경제 보상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게 9.19 공동성명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에 있었던 9.19 공동성명도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해놨지만 체제 안전 보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의 포럼에서 한다고 했지만 그 포럼을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비핵화 쪽에 이제 맞춰놓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그 한번 하니까 잠시 주춤하다가 2007년 2.13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폐쇄, 불능화 폐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전을 시킨다고 하면서 중간 목표로 이제 불능화 동결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동시 행동으로 주고받기를 하는 그런 협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체제와 관련한 논의를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08년 12월 검증 문제로 갈등을 겪고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에 육제회담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정부였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물론 이제 북한이 검증에 호응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그 당시 미국과 그 우리나라는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 8월 달에 뇌졸중이 와서 우리가 정보당국에서 CT 사진을 획득을 했습니다. 뭐 월간조선에 보도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인데요. 요번에 제가 국정원 개혁위원회 가서 한번 그런 보고를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어떤 정보당국을 통해서 그 뇌졸중 사진을 아마 그때 김정남이 프랑스 의사로 보내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중간에서 이제 우리가 인터셉트해서 가져왔는데 그걸 이제 아마 가져온 쪽에서 다른 정보기관하고 공유하는 사이에 어떤 정보기관이 월간조선에다가 흘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보도가 다 돼서 뭐 제가 말씀드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 사진을 보고 또 이 외과 의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김정일은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 죽으면 핵 문제도 해결될 거다. 왜냐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죽으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나갔고 미국도 한국 정부가 기다리자고 그러면 우리도 기다릴 수밖에 없던 거 아니냐 하면서 전략적인 내로 그렇게 미국이 생각하게 된 것은 북한 핵은 미국의 힘으로 봤을 때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걸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은 그 프루토늄 방식 핵이라는 것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시설을 이 외부 세계에 드러나 있고 이제 고농축 우라늄은 그때 추진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봤지만 아마도 수년 걸리는 프로그램 정도로 인식을 했고 그렇다면 그 북한 위협론을 내세워놓고 미국이 펼치는 이제 동아태 전략 차원에서 개입과 확대라는 그런 전략들을 그 당시 펴고 뭐 최근까지도 재균형 정책이라든가 피보트 아시아, 뭐 아시아 중시 정책 이런 식으로 북한 위협론을 활용해서 대중국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걸로 그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 미뤄뒀던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늘 불만이 그거 아닙니까? 그 오바마가 해결해야 될 거를 해결하지 않고 나한테 미뤘다고 나한테 손에 피를 묻히게 한다면서 늘 그 전임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하는데 그때 미국은 그 김정일 시대 핵 정도는 미국의 위협은 될 수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우리나 일본 같은 데까지는 그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래서 10여 년 동안에 미뤄두면서 요즘 얘기하는 그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해야 뭘 할 수 있다는 선 핵폐기론을 펴면서 계속 제재와 압박으로 이제 이걸 끌고 갔는데 그 북한은 거기에 맞서서 이제 계속 고도화 쪽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김정일 시대만 하더라도 그 동결대 보상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으면 갖고 그렇지 않으면 협상 잘 되면 협상하겠다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요. 김정은 시대 와서는 확실히 갖는 쪽으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3년 3월 달에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이라는 걸 채택하고 이제 핵무력 고도화로 이렇게 매진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다음에 2015년 정도에는 이제 약간 협상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쌍중단 카드를 처음 내민 것이 2015년 1월이었습니다. 우리가 핵미사일 실험하지 않을 테니까 한미 군사연습 하지 말라. 그 한미에다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한미가 북한이 이제 계속 그 제재 압박 가하고 밀어붙이니까 이제 손 들고 나오는구나. 좀 더 밀어붙이면 이거 붕괴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논리는 한미가 하는 군사연습은 정상 국가들의 통상적 국가 활동이라는 거죠. 합법적 활동. 그런데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미사일은 불법 행위다. 그래서 이 합법 행위와 불법 행위를 교환하는 것은 그건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논리. 그게 계속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요번에 평창 올림픽 기간이 한미 군사 연습과 겹치는 기간이고 그래서 정부 당국
또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보실 같은데 저도 자문위원장 맡아서 이렇게 가서 회의해 보면 초기에는 예정대로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불법 행위와 합법 행위를 교환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간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통 그 기획조정위원장 맡고 있는데 평통을 통해서 정책 건의를 넣었습니다. 이거 이제 그 논리가 맞긴 맞는데 이 올림픽 그 휴전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요번만이라도 좀 조정을 하자. 그래서 정책 건의를 했는데 청와대 쪽에서도 아마 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하니까 대체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리가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문제가 늘 문제였고 이번에 특사단이 올라갔을 때도 그리고 그들이 내려왔을 때도 미뤄둔 군사연습은 예정대로 간다. 그걸 계속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 그 합의문에 보면 그거 합의문에는 박지 않았지만 구두로 예정대로 가도 좋다. 그렇게 양해를 받고 지금 군사연습이 이제 곧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그걸 이제 북한이 제안했을 때 우리가 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연말에도 미국하고 비밀 접촉을 통해서 평화협정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 평화. 그러니까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2016년부터 1월 달에 그 5차 핵실험하고 그대로 계속 갔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그 어느 정도 억지력 수준에서 미국을 타격할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국이 받아주면 그 상태에서 뭔가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완성을 한 후에 하겠다. 한 거로 밀어붙이고 지난 11월 말까지 해서 이제 완성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 핵을 가진 평화 공존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그럼 지금 우리 이제 그 특사단이 갔을 때 그들이 확인해 준 것 중에 보면 그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데 앞에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고 체제 안전 보장이 담보된다면 우리가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도 북한이 그렇게 했던 그 논리하고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쪽에서 그 전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금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제 비핵화의 의지를 우리는 핵을 버릴 수 있다고 지금 이제 강하게 해석을 하는 쪽이 강한데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3대에 걸쳐서 고난행군 시대 많은 인민들을 굶어 죽이고 핵을 완성을 했는데 완성하자마자 버리겠다? 그건 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북한이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앞에 충분히 전제가 붙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제 자기들의 전략 구상에 따라서 병진 노선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는 이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핵을 완성했으니까요. 핵 병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델로 보면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중국식 모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실패한 모델로서 리비아 모델, 우크라이나 모델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방식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 방식으로 핵을 보유하면서 최종 목표는 중국 양탄 일성이라고 조선신보에서도 그렇게 이제 한번 쓴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탄, 원자탄, 인공위성 갖고 이제 60년대 중국이 그렇게 만든 다음에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와 함께 개혁 개방으로 이렇게 갔던 것처럼 북한도 양탄 일성 지금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보고 이제 그걸 미국으로부터 오는 전쟁을 막아내는 억제력으로 삼고 그 대신에 이제 외부의 핵을 사용하거나 확산시키지 않겠다. 그게 7차 당대회 때요. 2016년도 5월 달에 7차 당대회 때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질 양적으로 늘려나간다.
병진 노선에 따라서 다만 그 핵을 먼저 사용하거나 확산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세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비핵화라는 것은 그 미국, 소련, 지금 러시아, 뭐 중국 등 핵을 가진 나라들의 비핵화가 다 되면 자기네들도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나름의 목표를 갖고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지위를 갖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을 가진 평화 공존과 함께 대외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생각보다 강하게 그 선제적인 카드들을 내밀고 그리고 비핵화 의지도 과거에 그들이 얘기했던 얘기지만 먼저 그걸 선제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조건부 비핵화이긴 하더라도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그걸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3자 회담, 이 3자 정상회담 이 세 가지가 다 아마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하나의 성공으로 이게 될 수가 없고 다 이게 이제 연결해서 잘 돼야 이게 풀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핵심은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CVID 많이 얘기하는데 그 원래 CVID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 때 네오콘들이 쓰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그 보통 명사화처럼 됐고 한미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한미 그 공동선언문에 그 CVID를 박았습니다. 그 우리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네오콘들이 하던 얘기인데 그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합의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앞서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 정부 때 그렇게 네오콘들이 하던 거라도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도 어느 정도는 이 미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미국이나 한국이 생각하는 그런 비핵화하고 또 북한이 전제 조건을 붙여놓은 비핵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찰해 본 북한은 사실상 부분 인정, 부분 동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핵은 대미 억제력으로 쓰고 나머지 이제 미래 핵은 동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년사에서 보면 미국으로부터 는 전쟁 위협을 막아낼 만한 충분한 전쟁 억제력은 갖추었다라고 선언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대량 생산으로 간다. 그 얘기는 지금 이제 북한의 핵의 숫자가 뭐 20기 내외라고 한다면 나중에 한 100기 정도까지 늘어나면 미국으로부터는 공격을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을 2차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ICBM의 최종 실거리 실험이라든가 완성 위한 실전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선 카드화해서 지금 이제 협상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이 협상이 나오지 않으면 대량 생산 카드를 내밀고 앞으로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로서도 가장 큰 우선 목표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북한의 핵을 막아야겠다. ICBM 저지를 위해서 북한이 이 상태에서 협상하자니까 우선 나온 거 아닌가. 그게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지도 못한 정상회담 제안을 덥석 받게 된 배경이 아닐까. 우리 정부도 아마 북한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정도였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고 11월 대선을 잘 치러야 된다고.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탄핵될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협상을 잘해서 성과를 내 가지고 그 국면을 좀 전환해 보는데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이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 그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도 얼마 전에 그 칼럼을 쓴 걸 아마 보신 분은 보실지 모르는데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그 협중정서 이건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고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사이가 생각보다 나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현재까지 7년 차 들어서면서도 아직 6년 동안에 정상회담 한 번 안 했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적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먼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보다도. 아직은 뭐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중간에 먼저 미중 정상회담을 할지도 모르지, 북중 정상회담을 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남북 정상회담 4월 말에 하고 5월에 그 북미 정상회담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북한이 이제 지금 그 세습 체제라든가 뭐 이런 그 체제의 속성상 주체 자주 정권의 그 탄생의 정당성의 근거가 그 반중국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중국과 맺어왔던 주종 관계를 역사상 최초로 끊고 자주정부를 세웠다. 그래서 김일성 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전 민족들은 다 예속된 민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도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냉전 시대도 그 중소 덩거리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이제 덩거리를 해왔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틀어진 것은 92년도 한중 수교 때라 그럽니다. 그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북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하는 것.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 이제 중국 측에다가 그 북미 수교와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는 게 그 외교적으로는 확인해 보도 그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중 수교 하더라도 미국과 자기들이 수교하는 것을 동시에 하자. 이른바 교차 승인적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70년대 중반에 키신저가 제안했던 4대국 그 교차 승인 방식입니다. 이제 냉전이 끝났고 하니까 그 북한과 미국, 일본 이렇게 수교하는 것과 함께 한국이 이제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중국 측에다 요청을 했을 때 중국이 거부하고 그냥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나빴고, 그래서 북한이 그 핵을 개발하는 동기 중에 중국적 요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볼 때 어쨌든 이 질서 안에 지금 그 미국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데는 동아태 전략 차원에서 이게 관리 차원에서 뒀던 것이 있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주한미군이 한미 동맹이 그 인도 태평양 구상의 린치핀 핵심 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신형 국제관계론, 신형 대국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1대1로 정책을 펴면서 이제 그 미국 패권에 대응하는 중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이런 그 패권 경쟁 속에 있는데 북한을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겨 보겠다 하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삼국 정상회담에서의 종전선언, 오늘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가 됐죠.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 이 종전선언이 되겠느냐는 우려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북한이 96년에 그 잠정협정을 제안한 바가 있고, 그 평화협정으로 가려면 그게 그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전자권 문제도 있고 주한미군의 문제도 있고 정전 질서에서 그동안 60년 이상 구조화된 문제를
협정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잠정협정, 그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잠정협정을 하자. 그리고 이제 중국을 그 정전 대표부에서 그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자를 그 미국과 북한으로 이렇게 좁혀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한국은 실질적 당사국이니까 뺄 수 없을 거고, 그래서 2007년 그 남북 정상회담 때 3자 또는 4자 종전 선언에 대한 합의를 그때 했는데요. 그 내막은 그 부시 대통령이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때 2006년 11월 달인가 그런데요. 그때 하노이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이 계속 말썽 부리고 그러니까 왜 말썽 부리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면 좋겠냐? 그 얘기 하다가 이 당신과 이 김정일이 만나서 한국전을 종료시키는 선언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확 받아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이 종전의 뜻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을 이제 부시가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며칠 전에도 그 한반도 평화 만들기 홍석현 회장이 하는 거기 갔더니 그 저희 같이 그 당시에 외교를 했던 윤병세 장관 그리고 그 다른 또 관계자 이런 분들이 그때 부시가 실수로 얘기한 걸 우리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그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송민순 장관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우리 같이 남북 관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북한이 그 잠정선언 협정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전쟁을 끝나는 얘기를 먼저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는 수순에서 그 잠정협정을 좀 관심 있게 밀어붙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외교를 하는 분들은 그거는 위험하다.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전을 선언해야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뒤바뀌면 종전을 먼저 선언해 놓으면 막 걷잡을 수 없을 거다.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그게 이제 국제법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된다는 딱 규정된 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전 선언은 정치 선언이고 앞으로 이 한국 전쟁을 끝내자.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은 법적인 국제법적인 이제 그 보장 조치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제안을 그 부시 대통령이 한 거를 부시가 얘기하고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노이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기자회견 과정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회담 과정에서 얘기한 거를 부시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얘기 좀 하라고 이래가지고 찔러가지고 부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교했던 분들이 지금도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그 부시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 걸 우리가 의미부여를 했고 사실은 부시 실수했다. 미국이 할 의지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무렵에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중앙일보에 2007년 9월 6일자 실론에 북미 관계 대전환 계기 이런 그 실론을 쓰면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던 종전선언을 달성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자 정상회담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의 그 토니 남궁이라는 분 있습니다. 그 빌 리처드슨 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그 평양에 여러 번 다녀온 특사로도 가고 여러 번 다녔던 분이 평양을 거쳐서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저걸. 그래서 만났더니 네가 쓴 칼럼을 봤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14선언에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죠. 그 3자가 한국이 빠지는 3자냐, 그 미중, 북 이렇게 아니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북한은 그 당시에 중국을 빼는 3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노무현 그 시대의 그 선언을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삼국 정상회담을 말씀하신 것은 오늘 그 조선일보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3자에 의한 그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게 어제 종전선언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왜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톱다운 방식이라는 거. 이게 이제 그 국제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좀 미루더라도 지금 이제 그 삼국의 순회들이 먼저 휴전선이 있는 그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53년 7월 이후부터 유지되고 있는 이 정전협정을 이제 전전이라는 건 전쟁을 지금 잠시 휴전하는 중이니까 이걸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그 평화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그 종전선언이 아닌 형태로 이제 평화선언이 될 수 있는데 이 선언을 하고 일종의 정치선언을 하고 이후에 이제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국제법적으로 이걸 이제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좀 낙관적인 어떤 아주 좋은 그림 위주로 지금까지 전개되는 이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질문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는 협상은 어떤 협상이냐? 그건 이제 과거는 안보 대 경제, 동결 대 보상 이런 방식인데요. 지금부터는 안보 대 안보. 북한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핵미사일 부분과 관련한 비핵화라는 안보적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한국 등 관련 국가가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하는 그런 교환입니다. 근데 사실 북한이 옛날에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거부했던 말이에요. 그거는 스스로 지키는 거지 너희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물론 이제 합의문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써드린 내용의 6개 합의는 합의라고 돼 있지만 김정은과 우리 특사단이 만났을 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날 내려올 때 북한 당국자들 보고 우리가 이거 가져가서 이렇게 발표할 텐데 좋으냐 확인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름 여러 가지 이제 입장들을 이제 밝혔는데 거기에 체제 안전 보장 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북한 스스로 이제는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대의 쟁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 있느냐, 그리고 전제 조건으로 붙어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안보 대 안보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북미 간에는 직접 협상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절차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저거 할 거냐, 굉장히 우려하는 분도 있고 어제도 어떤 미첼 리스 같은 미국의 전문가는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는 한 40%는 안 될 확률도 있고 40%는 만나기만 하고 별 의미 없이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20%는 서로 그냥
그 편의대로 합의를 하고 그냥 약간의 이제 타협적 합의를 하고 이제 18% 정도는 헤어지고 비핵화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확률은 2%다 이렇게 그 어디다 써놓은 걸 봤는데요. 지금 그만큼 미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그 최고 지도자들이 나섰다는 것은 자기의 리더십을 걸고 나선 겁니다. 아마 위험 부담이 우리가 제일 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 좀 중재해가지고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이러다가 만약에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면 아마도 그 집권 초반인데도 상당한 그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분 전문가는 아주 이거 거꾸로 가야 된다. 북미 정상회담부터 먼저 하고 잘 되면 남북 정상회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북은 그걸 안 받을 겁니다. 북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관계 개선에 매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중국에 편성하면 훨씬 잘 살 수 있잖아요. 우리 남한을 적으로 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 가자는 거는 그 체제의 속성상 통일이라는 그걸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고 그 북한 스스로가 이제 그 나라와 민족을 혁명과 건설의 기본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의 그 생명체로 보고 있고 그 지금 끊어진 혈맥이 끊겼다고 보는 거지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 우리 민족끼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가 되든 뭐 또 저 북중이 되든 이렇게 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이 최고 지도자들이 나섰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을 걸고 나선 거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부로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많지만 또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라 뭐 한판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갖고 저희들도 이제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문단에 이번에 보니까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1, 2차 정상회담 때도 제 자문을 좀 해봤고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자문을 할 텐데요. 근데 이번에 달라진 점은 이분들이 옛날에 다 해봤던 분들이라 가지고 자문 크게 안 받아요. 그 국정원에 있는 분들도 다 옛날에 해봤던 분들이고 서훈 원장님 같은 분은 그 옛날에 그 3차장 하실 때 저희 학교 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지도 교수를 해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그 협상 전략으로 외교 협상 전략으로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좋은 논문도 썼고 그래서 이제는 뭐 자문 잘 안 받아요.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이럴 때는 상시 자문이 이루어졌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 자주 만나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공식 라인에 의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과거에 정상회담에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관여했던 분들이고 노하우가 있어서 아마 과거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 될 때 정상회담이 됐는데요. 1, 2차는. 그 99년 페리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10월 달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또 9.19 공동성명 이후에 2.13 합의라는 게 만들어진 다음에 14선이 만들어졌던 그런 이제 과정이었는데 이번 거꾸로 갑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부터 먼저 가고 비핵화 프로세스가 나중에 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가보지 않는 길을 이제 새롭게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두서없이 그냥 제 식으로 그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남은 시간은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데 질문자는 손을 들어주시고 본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후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인 뭐라고요? 신동마이트라고요? 간단하게
네, 제가 저 씨름협회 당했던 그 체육단체 위원회에서 지금은 대한체육회 자문위원으로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요, 그 승격 장애 이건 세계 학회에 보고된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건 치료된 게.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잘 되면 좋은데,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이 치료 안 되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의학의 정신건강의학의 그 한 건도 세계에서 치료된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게 잘못하면 그 우리 정부가 저 미국 쪽에 큰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물론 그대로만 한다면 폐기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한다면 좋지만, 사담 후세인이나 타다피 이 사람들이 다 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죽입니다. 자기 문제되면요. 빈라덴도 결국에 다 떠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잘 돼야 하는데. 네. 또 네. 아니, 좀 말씀, 혹시라도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북한 강력 압박 정책에 의해서 순간적인 어떤 자기 피신을 위한 그런 전략이 깔려 있지 않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무슨 짚히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옆자리에 앉은 길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북미회담이 잘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뭐 안 돼요? 네, 나옵니다. 네. 북미회담이 잘 되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잘 안 되는 경우에, 과거 우리 지금 고 교수가 북한 전문가이시니까, 과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집권 9년간에 걸쳐서 북한이 괴멸할 거다. 심지어 통일은 대박이다. 뭐 이런 식인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 당시에도 이건 대국민 사기 치는 거다. 어떻게 북한 정권이 그냥 괴멸할 수 있느냐. 그때 압박도 없을 때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압박 제재로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런데 만약에 북미 회담이 결렬이나 좋은 방향으로 끝이 안 되는 경우에 북한의 괴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미국이 뭐 선제 공격 이런 걸 안 해더라도 괴멸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답변 부탁합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받고 근데 이제 지금 3분 하셨는데 한 분만 더 받고 네 말씀드려요. 네, 앞에서 제가 뭐 여쭙고 싶은 일을 되게 다 했는데 이 톱다운 방식이 대단히 리스크가 있어요. 김정은하고 또 트럼프하고 성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래서 이런 정상간의 회담이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대단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거 깨지면 어떻게 되니,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정부 측에서 생각하고 위험을 어떻게 감내한다는 준비나 그런 대책에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연구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중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소위
뭐 순치 말이죠. 옛날과 같이 그 버퍼존 역할을 해서 자기들 보건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기는. 또 중국에서 나오는 그 논문들이나 학자들 견해도 그래요. 이제 중국은 별 가치가 없다. 중국이 소련이나 미국의 포골이 되어가지고 공격을 받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북한은 가치가 있었는 것이지. 근데 중국이 너무 커가지고 미국하고 맞상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존재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오히려 귀찮은 존재다. 그래서 그 북중국 관계가 옛날 같지는 않다. 무지무지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중간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측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는지 벌써 거의 1년이 넘도록 말이죠. 주한 미국 대사를 공석에 놔두고 또 이번에 빅터 차가 뭐 실제로 내정되었는지 어떤지를 모르지만 그렇게 서로 바꾸치고 하는 것이 한미 관계는 정상적으로 좀 볼 수 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고 교수님 의견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 내분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어려운 질문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낙관적인 플랜 A라고 한다면 지금 오랜 경륜을 갖추신 여러 선생님들 말씀은 이 플랜 B라든가 우려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 가능성을 지금 뭐 배제할 수가 없고 미첼 리스가 얘기한 것 보더라도 완전한 비핵화 한 2%밖에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뜻이 미국의 전문가들도 지금 그렇게 보는 건데요. 저도 북한을 오래 봤지만 지금 이 노선을 바꾸려면 당 전원회의든 당 대회든 열어서 기본 노선을 바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한 20일 가깝게 그때 특사단 만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북한도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김정은의 성격 장애라든가 이 부분은 확인된 것도 몇 가지는 있죠. 뭐 고모부 장성택이라든가 이복형인 김정남 이런 처형이나 살해 과정들을 보면 권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상상 이상의 어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지도자인 것 분명한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서방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교육받은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번에도 뭐 특사단들이 만나본 사람들은 또 상당히 얘기가 통한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김정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세가 지금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이 현재까지 정상회담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도 지금 상당히 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주로 안보실장이 이제 단장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주요국도 이제 정용 안보실장이 이렇게 설명을 다니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외교 전문가시고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안보 전반을 책임 맡고 있는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계시는데, 북한을 오래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말이라는 것이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또 내포하는 뜻이 좀 다를 때도 있고,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서훈 원장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이제 이렇게
그 같이 움직이면서 일을 했다는 점에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이분들도 어느 정도는 잘 체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도 안보실 자문회의는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결과들 설명을 들었고, 또 우리 전문가들도 일부 이제 이런 지금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신 우려점들을 또 일부는 이제 건의를 드리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어제도 민화협에서 하는 세미나에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 인정.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는 이 구조가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비핵화로 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용인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금 동결 입구론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폐기론 내세우고 고도화를 막지 못했으니까 우선 고도화를 막기 위한 동결을 입구에다가 두고 최종적으로 폐기로 간다. 그런 방식인데 지금도 아마 협상이 시작되게 되면 초반에는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될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미국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 또 우리도 국내 여론에서 제 글에서도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확인해야 할 부분이 핵을 가진 북한과 정상회담 했을 때 핵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그걸 우리가 감당할 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구조가 지금까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특사단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본 북한의 입장은 비핵화할 수 있다. 의지가 확인이 됐다는 것을 이제 갖고 지금 끌고 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입장을 보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아마 협상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것 중에 북미 협상이 잘 안 되고 지금과 같이 이제 계속 최대 압박을 가했을 때 북한의 괴멸 가능성, 그 붕괴 가능성은 사회주의권 붕괴 때부터 일정한 계기 때마다 있었고, 그런데 북한의 구조 자체가 인구가 2,300만, 많아봐야 2,500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중에 원유라든가 그런 부분만 대외 의존성이 강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작업이 가능한, 식량 최근에 이제 분조 관리제 같은 개선 조치, 인센티브제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좀 좋아졌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버텨내는 데는 어느 정도는 이력이 나 있다. 그래서 딱 언제 붕괴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늘 이제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자문 활동하면서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중에 보면, 북한이 붕괴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전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제가 한 예로 아까 2015년에 북한이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고강도 도발을 중단하는 제안을 했다가 거부당하니까 저강도 도발로 나왔어요. 그게 이제 지뢰 도발, 포격 도발이었어요. 그게 저강도 도발이거든요. 도발을 벌려가지고 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협상으로 나오는 방법. 그래서 8.25 합의라는 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25 합의를 만들고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이나 평양에서 고위급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연말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김규현 안보실장, 그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인가 그분한테 왜 그 합의한 걸 이행하지 않느냐니까 우리는 그 옆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 그 합의 이행에 주력하면서 얘기하다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뭐 그래가지고 그냥 스톱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는 말 중에 시장화가 많이 진전이 되고 있다. 북한이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밀어붙이면 망하지 않을까, 붕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그 중국의 그 전인대 그 대변인하고 과거에 외교부 대변인했던 푸잉이라는 가끔 그 여성분 텔레비전 자주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 그 현인 30인 대회 우리나라 왔다가 한번 북한 전문가 보자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자기도 그 북한 문제 그 시진핑에게 아마 자문을 강하게 하는 입장이 있는가 봐요. 그 장관급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그분이 이제 그 조중 접경지대를 한번 훑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래 봤더니 북한이 시장화가 많이 진전이 돼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핵은 버리지 않을 거다. 대신에 이제 아마 시장화를 통해서 변화를 끌어내는 게 유리하지 않냐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들도 평화적 이행을 바라느냐 했더니 그건 북한의 내정의 문제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그 이루어지는 이 그 시장 교환을 상당히 관심 갖게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그 부분입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내부에 시장화가 지금 진전되고 있고 이 제재 압박이 강화되면 그 시장 세력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상당 부분 시장 세력이 관료와 결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 관료들도 약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인위적인 흡수 통일이나 쓰리노, 포노 이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공개적으로 흡수 통일이라든가 체제 붕괴라든가 무력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자연스럽게 시장화가 진전이 되고 변화가 추동돼서 소련식이나 동구처럼 그렇게 변하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핵 협상도 이제 장기 전략으로 보면 우선 위험한 것을 동결시키고 그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평화적 이행, 시장화, 개방화, 국제화 이런 것을 이제 추동시켜 가지고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압력으로 변하는 것은 견뎌내는데 이력이 나 있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유도해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의 우리가 핵 협상 프로세스도 선언적으로 안보 대 안보를 교환시킨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일 국교 정상화하게 되면 한 10억 달러 정도 그 돈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핵을 억제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세계 체제나 경제로 북한을 편입시켜서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도 나아지고 핵도 가지면 어떡할래 이런 또 질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핵을 어떻게 통제하고 비핵화 시켜 나가면서 시장화를 촉진시켜서 이제 변화를 끌어내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렇게 이제 유도하느냐. 지금 그런 큰 그림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미 관계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북중 관계 이런 부분들은 그 아마 전통적인 관계에서 조금씩 그런 그 지정학적인 구조 변화가 이번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그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관계. 근데 저도 이제 그 지금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평화번영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제 국정과제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지정학적인 문제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지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구도에서 오히려 굉장히 그 유리한 위치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또 양쪽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미 동맹이 핵심 축이고 또 중국이 생각하는 그 신형 국제 관계 부분에서도 한국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드 문제 그렇게 반발하다가 결국은 그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용인하게 된 것도 계속 이렇게 밀어붙였다가 한국이 그 한미일 동맹 체제로 이렇게 편입되는 것을 우려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과거식 그런 양국 관계 차원이 조금씩은 이제 그 변화할 수 있지도 않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그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특히 중국 패싱, 일본 패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요. 지금 만약에 삼국 정상회담까지 가면 중국이 굉장히 불안해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미국은 이 구도에서 이제 북한을 가급적 중국의 영향권에서 떼내려고 하는. 그래서 클린턴 정부 때 개입과 확대라는 측면도 북한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면 이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북한이 독자적이라면 뭐 베트남이나 뭐 그 중국 주변에 있는 여러 인도나 이런 나라들처럼 자기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미국 쪽으로 가깝게 가면서 중국과 일정한 영향력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내부 말씀에 뭐 충분한 답은 안 됐지만 그냥 이 정도로 네. 네, 감사합니다.